지난 시간에 스페인으로 시집온 프랑스의 공주죠. 엘리자베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약혼자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인 펠리페와 결혼을 해야 했었죠. 오늘은 엘리자베트를 새엄마로 모셔야 했던 돈 카를로스의 시점에서 그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친을 죽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미친 왕세자라는 제목으로 스페인 궁정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돈 카를로스는 펠리페 2세의 첫 아내죠. 포르투갈의 마리아 마누엘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가 태어난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사랑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란 셈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전적 요인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영민한 타입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버릇이 좀 없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랬는데 자라면서 좀 문제가 드러났죠. 가학성에 엽기적인 일들을 많이 벌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당황시켰다.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부친에게서 약혼자를 빼앗긴 돈 카를로스는 새로운 혼처를 정해야 했어요. 후보로는 돈 카를로스보다 3살 위에 메리 스튜어트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죠. 그리고 새 엄마인 엘리자베트의 동생이죠.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나 프랑스 모두 돈 카를로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결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마고라고 불렸던 마르그리트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혼담은 물 건너가고요. 그래서 돈 카를로스의 혼처는 사촌지가 아닌 오스트리아의 안나로 정해지게 돼요. 하지만 이 결혼도 역시 끝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돈 카를로스는 왕세자로서 자연스럽게 나란 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외교회의에도 배석을 하고 해외의 여러 섭정들과도 편지를 주고받는 등 이런 활동들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 삼아 직접 통치 좀 해볼래? 하고 아빠가 일을 맡겨볼 수도 있었을 텐데 펠리페는 이를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의회 일을 하면서 이제 국사를 배워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하지만 돈 카를로스는 이에 불만이 대단했어요. 의회 일이라고 하는 게 자문력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대신에 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시킨 거에 대해서 정말 투덜댄 거죠. 자기를 믿지 못하는 아빠를 느낀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건데 그래서 아빠가 맡긴 일인데 일을 내팽개치고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펠리페로서도 이런 모습에 더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철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빠가 자기를 불신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정성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내면은 아빠도 점점 자신을 믿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럴 텐데요. 그런데 돈 카를로스는 이런 과정을 참고 해나갈 여유가 없는 그런 이제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이를 악화시킨 거는 돈 카를로스의 몸 상태입니다. 몸이 워낙에 약했던 그는 어려서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그러는데요. 14살 때는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다리와 척추가 이렇게 비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큰 사고가 나면서 상태가 더 심해졌다 이제 그러는데요. 어이없는 사건이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빙하던 시녀를 잡으러 쫓아가다가 계단에서 아래로 굴러떨어져 가지고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에다가 망상에 시달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의사들이 달려들었지만은 고개 절레절레 저었거든요. 그런데 한 해부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돈 카를로스의 두개골을 열고 치료를 했더니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복은 되었지만 이 돈 카를로스는 이전보다 성미가 더 거칠어지고 감정 기복은 더 극심해졌대요. 그리고 돌출 행동도 그 수위가 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됐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친인 펠리페 입장에서는 이처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들에게 나란 일을 맡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것저것 해보라고 했었던 일들도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돈 카를로스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새엄마인 엘리자베트와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했죠. 하지만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돈 카를로스의 마음에서는 그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점점 커져갔고요. 그에 비례해서 부친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부친이 약속했던 첫 번째 영지는 네덜란드였거든요. 그곳의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지냈는데 부친은 냉정하게 그와의 약속을 파기해버렸어요. 그곳은 신교도들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돈 카를로스에게 맡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알바 공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돈 카를로스가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 바뀌죠. 바로 알바 공작을 가장 증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1965년 돈 카를로스가 어느덧 20살이 되었어요. 정상적이라면은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부친에게서
나라 하나 정도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스려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하지만 돈카를로스는 그럴 수가 없었고요. 이러한 자신의 신세를 정말 치욕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이제 불만이 가득한 그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로 네덜란드의 반란군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돈카를로스를 꼬드겨가지고 네덜란드로 데려간 다음에 반란군의 왕으로 내세울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이 돈카를로스에게 접촉을 해온 거예요. 근데 절망과 증오에 휩싸여 있었던 이 돈카를로스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반란군들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좀 너무 커지니까 불안했는지 갑자기 또 궁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대신에게 가가지고 이 얘기를 또 합니다. 바로 에볼리 공작이라는 사람인데요. 펠리페 2세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털어놨는데요. 이게 너무 큰 사건이라 에볼리 공작은 이거 바로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펠리페 2세에게 반란군이 돈카를로스에게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펠리페는 돈카를로스가 이제 자수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 돈카를로스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반란군들하고 접촉을 이렇게 이어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1567년인데요. 22살이 된 돈카를로스가 점점 더 미친 짓을 벌이게 됩니다. 골목길에서 누군가 창밖으로 이제 물을 내다 버린 모양인데 그 물을 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 집 전체를 불질러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하인이 있었나 본데 그 하인을 궁전의 가장 높은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창밖으로 던져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뜯어 말리는 바람에 큰일이 되진 않았는데요. 이 무렵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알바 공작을 만났는데 알바 공작을 증오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칼을 빼서 알바 공작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부친이 가장 아끼는 신하인데 이 사람을 갑자기 죽이려고 했다. 이거는 부친인 펠리페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펠리페도 아들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돈카를로스가 없는 다음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벌인 일련의 일들로 코너에 몰려버린 돈카를로스인데요. 그해 가을에 네덜란드로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신교도들하고 진짜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지만 일단 네덜란드로 가려면은 이탈리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엄한 감시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촌수로는 그의 삼촌뻘이 되지만 그보다 2살이 어렸던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였는데요. 어린 시절에 둘이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친하죠. 그런데 이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는 해군 제독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로 탈출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이긴 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이렇게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육로로 네덜란드로 가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운 건데요. 대신 자기를 도와주면은 자기가 나중에 아빠를 몰아내고 나폴리 왕의 자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겼습니다. 근데 돈카를로스의 정신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후안이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돈카를로스와의 우애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이거를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했죠.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렸다가는 모두가 목숨이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펠리페의 국왕을 찾아가서 돈카를로스가 들려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돈카를로스는 가장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펠리페는 결심을 다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카를로스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엘리자베트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5번 임신해서 2딸만 살아남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왕비가 이제 겨우 20대 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안 했어요. 2 사람 다 건강하니까 언제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건데요. 하지만 돈카를로스를 왕세자에서 폐위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처형한다.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죠. 다른 아들이 한 명 더 태어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펠리페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큰 사건이 하나 더 터졌어요. 뭐냐면은 돈카를로스가 총을 여러 개 장전한 뒤에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를 자기 방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미 부담스러운 사이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거부할 수도 없어가지고 돈카를로스를 따라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후안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돈카를로스가 탁자 위에서 총을 집어들어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쏘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한 자루가 발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을 들어가지고 계속 발사를 하는데 계속 발사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총이 발사되지 않은 이유는 돈카를로스의 하인들이 이 사태가 이게 큰일 났다 라 그래가지고 후안을 데리러 간 사이에 총알을 다 빼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태가 이 정도 된 건데요. 근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돈카를로스가 막 달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안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이 투닥투닥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이제 하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두 사람을 뜯어 말려가지고 겨우 진정이 되긴 했는데 이 일이 안 알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후안 대 아우스트리아도 왕족이거든요. 말하자면 왕세자가 왕족을 살해하려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재판장에서 거의 자포자기하다시피 한 돈카를로스는 그야말로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부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알바 공자, 그리고 또 후안에 대한 증오로 이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사가 신랄하게 이제 신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분노가 터져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꿈은 아버지를 죽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때 그 재판장에서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모두는 경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전해들은 펠리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겠죠. 펠리페로서도 더 이상 이제 미련을 보이면서 아들을 감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직후에 펠리페는 이 돈카를로스를 그의 방에 가두고서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은 상태였거든요. 비통함 속에서 몇 날을 고심하던 펠리페가 1568년입니다. 1월 17일에 여러 관료들을 대동하고서 본인이 직접 돈카를로스의 침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펠리페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 그걸 이제 이미 내린 상태였죠. 아들의 방에 도착한 펠리페는 너는 체포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서류와 무기 이런 것들을 압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 안 전체를 뒤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돈카를로스의 침대에서 매트리스를 이렇게 열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 총과 칼, 도끼, 말하자면 암살에 적합한 무기들이 산더미처럼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게 왜 필요했을까? 모두가 의아했는데 돈카를로스는 내 호신용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자기 호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될 이유는 정말 없는 거죠. 그 종류나 양이 너무 많았던 건데요. 정말 돈카를로스는 이 무기들을 매일 밤 이렇게 하나하나 만지면서 부친 살해의 꿈을 꾼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펠리페는 돈카를로스를 방에다가 완전히 가둬두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나무판으로 창문을 완전히 막아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앞으로 그 누구도 이 돈카를로스를 만나러 오거나 행여라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 못지않게 이제 분노가 폭발하고 이제 광기가 터져버린 돈카를로스는 아니 이러지 말고 바로 목을 쳐달라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펠리페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나를 죽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방은 완전히 밀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의 방에는 이제 음식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혹시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음식을 넣어주면서도 포크와 나이프 이런 것들은 반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절망한 돈카를로스는 식음을 전폐하고 나 굶어 죽을 거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먹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카를로스가 이 배고픈 것도 못 참았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죽을 것처럼 이제 배고파졌을 때 음식이 정말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 음식들을 모두 다 집어들고서 입에다 그냥 쑤셔 넣었답니다. 그러다가 또 배불러지면은 괜히 먹었다 그러면서 굶어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며칠을 굶다가 거기 쌓여있는 음식을 모두 다 이제 쑤셔 넣고 이런 식의 일이 반복이 된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창밖으로는 이제 고함 소리, 저주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뭐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왕세자가 공식성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상당히 큰 일인데 유럽 각국에서는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난무했어요. 펠리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이 잘못한 거 그리고 아들의 정신 상태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이 내놓는 이런저런 이유가 그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나쁜 소문이 만들어져 가지고 급속도로 퍼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궁금해만 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죠. 장장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7월 24일 그야말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돈카를로스가 결국 자기 방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단식과 폭식을 계속 반복했대요. 그러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 같은 지역에서는 독살됐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페인의 검은 전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페인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켜가지고 독립에 유리한 어떤 여론을 조성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전설이에요. 이 전설은 유럽의 남쪽보다는 이제 북쪽에 널리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돈 카를로스가 이제 죽어버려가지고 스페인 왕실은 그야말로 비탄에 잠겼습니다. 왕세자의 광기는 사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그가 너무도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죽음 앞에 과거의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돈 카를로스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 슬퍼한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엘리자베트 왕비였어요. 돈 카를로스가 체포돼 가지고 자기 방에 갇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엘리자베트 왕비는 매일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 무렵에 펠리페의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신 기간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내 기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염려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이제 돈 카를로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자베트 왕비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깨어나서 통곡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좀 이상한 면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왕비의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무슨 사이였냐, 그런 거죠. 정말 왕비가 돈 카를로스를 사랑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썸을 타는 정도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이들은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왕비의 너무나도 선량한 성품을 이야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참 선량한 사람이 가족의 이 엄청난 비극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자베트 왕비도 돈 카를로스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날이 좀 선선해진 10월 3일인데요. 아이를 낳다가 유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출산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이로써 같은 해에 태어난 이 두 사람이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스페인 왕실에서는 정말 슬픈 일이 연달아 이렇게 벌어진 건데요. 그녀가 죽고 나서 물론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도 슬퍼했겠습니다만은 스페인 궁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큰 슬픔에 잠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슬퍼한 사람 중에 하나가 펠리페 아니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페인 궁정에서 벌어진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돈 카를로스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자베트와 돈 카를로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돈 카를로스의 배필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한 인물 이야기인데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리도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 간단치 않은 이야기도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